안녕하세요, 여러분. RAD 스튜디오 12.2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안 바커입니다. 엠바카데로의 개발자 옹호자입니다. 주요 세 기능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현대화된 C++ 컴파일러와 도구 체인들, 델파이 64비트 컴파일러들과 도구들,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 포커스 모드, 스크롤바 주석,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 웹 스텐실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모바일 개발 향상, C++ 빌더용 비주얼 어시스트 향상, 그리고 다시 한번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 버전의 품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품 관리자들을 통해 자세히 하나씩 세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델파이 사용자들은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의 훌륭한 기능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버전인 C++에서 우리는 새 윈도우 64비트 모던 도구 체인의 첫 버전을 넣었습니다. 이번 12.2에는 완전한 기능, 즉 과거의 윈64 도구 체인들과 똑같은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2.1 버전은 발표 당시 주요 기능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적 패키지입니다. 정적 패키지 지원이 가능했기에 여러분은 패키지를 사용해 VCL 또는 MX 앱을 빌드할 수 있긴 했지만 큰 EXE 파일 하나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2에서 동적 패키지가 다시 왔습니다. 동적 패키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동적 패키지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BPL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패키지 생성을 C++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2부터는 델파이에서 만든 패키지를 C++ 빌더에서 사용하기뿐만 아니라 C++로 패키지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만약 패키지를 선호한다면, 특히 코드들을 분리해 구성하는 아키텍처적 장점을 원한다면 이 기능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새 도구 체인이 좋은데도 동적 패키지 지원 등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개발자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됩니다. 즉, 새 도구 체인에서 패키지 지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기능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새 구현에 대해 특히 C++로 패키지를 작성하기를 어려워하는 개발자를 위해 우리는 덕위키 페이지 몇 개를 만들어 C++에서 패키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패키지의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등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CMake 지원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CMake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지원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CMake를 다시 새 도구 체인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출시 후 곧 Get 안에서 CMake를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CMake와 닌자는 업계 표준 C++ 빌드 도구이므로 다양한 서드파티 C++ 라이브러리를 훨씬 더 쉽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VCL과 파이어몽키 바이너리를 빌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 즉 지속적 빌드의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자는 또한 컴파일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C++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컴파일 속도일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언어지만 빌드가 느립니다. 컴파일 속도에 대한 이 만화는 꽤 유명합니다.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컴파일을 하는 동안 개발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사무실에서 칼싸움놀이로 시간을 보낸다는 풍자입니다. 하지만 그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생산성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컴파일해서 디버깅을 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가 그 집중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빌드 속도가 빠르면 CI 설정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Twine 컴파일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BCC64X, CMake, 닌자와도 잘 동작합니다. 이것들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빌드에 유용하다는 것은 이미 말했으니 생략합니다. 예전에는 묶음 빌드를 위해 대시대시 jobs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C++ 파일들을 컴파일러에게 한 번에, 즉 묶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세서들을 동시에 사용해 빌드, 즉 그 job들을 처리합니다. 12.2에서 그 기능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구현했습니다. jobs를 사용하는 묶음 컴파일에 대한 이 새 구현은 예전 구현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켜짐이 기본 설정입니다. 즉 12.2를 설치하면 컴파일 속도 향상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구성이나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그저 12.2를 설치하기만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장비에 달린 코어 개수와 램 크기에 비례해서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빠를까요?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자동 생성된 5,000개의 파일과 36만 줄의 코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클래식 컴파일러,
비주얼 C++와 닌자 조합, 비주얼 C++의 멀티 프로세스 방식, 우리의 새 도구 체인과 닌자 조합, 새 기본 설정에서 각각 측정했습니다. 먼저 클래식은 매우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 컴파일러가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STL 역시 훨씬 더 단순합니다. 우리가 클래식 컴파일러를 정말 벗어날 것을 계속 권해왔는데도 여전히 클래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컴파일 속도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엔 비주얼 C++와 닌자 조합을 보겠습니다. 닌자는 업계 표준 병렬 컴파일 도구입니다. 30초보다 조금 덜 걸렸습니다. 이번엔 비주얼 C++의 멀티 프로세스 방식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버전에서 대시 jobs를 사용하는 이 방식이 아마 비주얼 C++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닌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이제 우리의 새 컴파일러인 PCC6FAX를 보겠습니다. 먼저 닌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저 테스트에 사용한 코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컴파일러가 꽤 좋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래프 막대는 시간을 표시하고 짧을수록 더 좋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추세를 통해 짐작했겠지만 새 컴파일러, 즉 새 묶음 컴파일과 jobs를 사용하는 64비트 모던 컴파일러는 어떨까요? 대단하죠. 이렇게 빠른 속도는 얼마나 병렬 처리가 되느냐에 의해 나옵니다. 즉 CPU 코어와 메모리가 좋을수록 좋습니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가상 머신이며 하드웨어 스펙은 슬라이드에 적힌 대로 14코어, 64GB 램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12.2로 업그레이드하고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여러분이 바로 성능 향상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설치해서 직접 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결과는 자동 생성된 코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STL을 사용하는 코드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느렸습니다. 아마 많은 개별 파일이 있고 transitive includes, 즉 뭔가를 include하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include하는 식으로 계속되는 경우 리브 C++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타겟팅하는 C++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도구 체인을 서로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벤치마킹과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앞에서 보여준 결과와 여러분의 실제 코드의 결과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른 현대식 도구 체인들에 비해 우리가 더 빠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벤치마킹 결과들은 또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몇몇 측정 결과, 지금 본 것처럼 다른 비교 대상 도구 체인들에 비해 우리가 더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능 향상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설정을 기본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다른 수고를 안 해도 컴파일 시간 개선 효과를 얻게 됩니다. 12.2를 설치해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파일이 더 많을수록 더 눈에 띕니다. 즉,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클수록 그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PU 코어와 램에 비례합니다. 이와 관련된 블로그 기고를 곧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의 초점이 품질 수준이 매우 높은 도구 체인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12.2에서는 동적 패키지를 통해 도구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CMake가 곧 제공될 것입니다. 병렬 컴파일이 기본으로 설정된 컴파일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코어와 메모리를 늘릴수록 탁월한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2.2는 C++ 개발자에게 정말 신나는 릴리스입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이제 델파이 컴파일러로 주제를 옮기겠습니다. 12.2에서는 훌륭한 컴파일러가 더 들어갔습니다. 64비트 버전인 이 델파이 컴파일러는 윈32와 윈64용으로 각각 제공됩니다. 64비트 버전이라는 의미는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즉 빌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컴파일러 그 자체가 64비트 실행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컴파일러는 엄청나게 큰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32비트 바이너리들이 사용했던 3GB 메모리에 비해 훨씬 더 큰 메모리 주소 공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오직 명령줄 컴파일러에서만 활성화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IDE가 이 컴파일러를 직접 불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외부 MS 빌드를 사용하도록 IDE 안에서 이 컴파일러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64비트와 32비트 중 여러분이 선호하는 도구 아키텍처가 무엇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기능의 목적은 여러분이 매우 큰 애플리케이션, 즉 소스 코드가 수천만 줄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빌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기능은 12.2에서 오직 엔터프라이즈와 아키텍트 에디션에만 제공됩니다. 델파이 LSP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델파이 LSP 역시 별도의 실행 파일이며 이것 또한 64비트 바이너리로 빌드된 버전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IDE 안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MS 빌드를 통해 제공되는 명령 줄 컴파일러 그리고 델파이 LSP 엔진 둘 다 12.2부터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새 C++ 컴파일러 역시 별도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출시부터 이미 64비트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주제를 컴파일러에서 IDE로 옮기겠습니다. 12.2에 새로 들어간 큰 기능의 이름이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AI의 LLM을 레드 스튜디오 IDE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제공사, 하나의 회사를 정해서 하나의 선택만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픈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그 안에 AI 플러그인들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오픈 아키텍처는 오픈 툴스 API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 아키텍처에 맞게 여러분만의 플러그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키텍처만으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지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세 가지 온라인 솔루션, 즉 OpenAI API, 구글의 제미니 API, 안트로픽의 클라우드 API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오프라인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솔루션이란 로컬 설치, 즉 여러분의 장비 또는 내부 네트워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올라마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Docker 이미지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리눅스 장비에 설치하거나 또는 리눅스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 즉 사용 안함입니다. 여러분은 각 개별 엔진별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AI의 API 사용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은 사용하고 싶은 AI 시스템으로 가서 여러분의 계정을 만들고 API 사용료를 해당 제공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IDE에서는 설정 페이지로 가서 일반 파라미터들을 지정하고 여러분의 API 키를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계정과 키를 확보하고 나야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AI 제공자별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디터에서 사용할 기본 AI와 IDE 안에 있는 AI 채팅창에서 사용할 기본 AI를 똑같이 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이 AI 기능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직 오프라인 솔루션만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도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AI 사용 여부, 그리고 믿고 사용할 AI 제공사를 모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AI 제공사를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 다른 IDE들 또는 자사의 IDE와 자사의 AI를 묶어서 제공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DE에 채팅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코드 생성 등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E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므로 결과창의 내용을 복사해 코드 에디터에 넣기도 쉽습니다. 또 다른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드 에디터 안에서 바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코드 영역을 선택하고, 즉 함수든 클래스든 또는 유닛 전체든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미리 정의되어 있는 요청, 즉 find the bugs, explain the code, add comment, complete the code, optimize code, add unit test, 기타 변환 등을 IDE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서툰 코드이고 분명하게 잘못된 코드입니다. 여러분도 별로 좋지 않은 코드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셨기 바랍니다.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제공한 결과인데 이슈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Try Finally 블록을 사용해 다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설정을 보면 현재 챗GPT를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른 엔진으로 바꾼 다음 아까와 같은 코드 블록을 선택하고 Smart Code Inside 옵션에서 Find Bugs를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코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옵션인 Explain the Code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아마 초보자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은 타입 선언을 시작하겠다는 키워드이고 tform25라는 것은 폼 이름이고 그 폼은 tform을 상속받고 있고 버튼은 public 필드이고 폼 위에 있는 버튼 컨트롤을 가리키는 것이고 버튼 클릭은 파라미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메소드이며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시 데이비드입니다. 12.1에서 분할 에디터 뷰를 선보였었습니다. 이것은 품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디터가 IDE 안에서 작동하고 구성되는 방식을 다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IDE에 새 에디터 기능을 넣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Focus 모드입니다. 다른 에디터에서 Zen 모드라고 부르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정한 이유는 종교색이 없는 이름을 원했고 Focus만이 이 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Focus 모드는 오직 여러분에게 코드 에디터만 남겨둡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코드만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IDE에 있는 대부분의 UI들이 제거됩니다. 심지어 다른 UI들도 제거됩니다.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코딩에만 집중하기에 좋은 모드입니다. Focus 모드를 열려면 열고 있는 에디터에서 Ctrl, Alt, C를 누르거나 해당 탭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은 라이트 테마가 반영된 기본 에디터입니다. 전체 화면이고 그 중앙에 에디터만 남아 있습니다. 설정 옵션을 보면 여러분이 심지어 에디터 UI들까지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색 툴바 등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가능한 거의 모두 제거하고 코드 작업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다크 테마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포커스 모드에서도 분할 에디터를 지원합니다. Ctrl, F12를 누르거나 또는 상단 툴바의 버튼을 사용해 유닛을 열 수 있습니다. 요컨대 포커스 모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UI를 제거해 여러분이 코드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복잡한 코딩을 할 때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IDE에 추가된 좋은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크롤바 주석입니다. 북마크들, 변경 지점, 선택한 토큰들, 컴파일러 에러와 경고가 있는 지점들이 스크롤바 위에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당연히 Tools API 지원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스크롤바에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 주석은 매우 유용합니다. 보고 싶은 것의 위치가 스크롤바 위에 표시되고 그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델파이 코드 안에 있는 인라인 어셈블리에서도 이제 구문 강조가 반영됩니다. 또한 코드 완성 드롭다운 안에서도 에디터의 색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IDE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 색상 구조와 다르게 에디터의 색상 구조를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개발자들에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품질 작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분할 뷰, 그리고 툴바 동작의 하이 DPI 지원 등에 집중했습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저는 누노입니다. 제품 관리자 중 한 명입니다. IDE 안에 있는 비주얼 어시스트에 더 많은 기능이 계속 넣고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은 리팩토링 관련 3가지, 즉 Introduce Variable, Create from Usage, Extract Method입니다. 또한 품질과 안정성 역시 코드 이동과 코드 완성 면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RAID Studio 12.2를 써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RAID Studio를 열고 이 세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데모는 매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을 넣고 거주 국가를 선택하고 실수령 급여를 계산합니다. 데모용이므로 모든 국가의 동일한 비율을 반영해 단순화해 놓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항상 가장 깔끔한 코드만 써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데모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하는 것은 입력 상자나 콤보 박스 중에 비어있는 것은 없는지 등 유효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메서드의 중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봤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추출해서 메서드로 빼낸다면 명확성과 신뢰성 면에서 이 메서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비주얼 어시스트를 사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출하고 싶은 코드 영역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고 Refactor 메뉴를 선택하고 Extract 메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어시스트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새 메서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지금 나는 Rhodations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사항이 더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지 않고 OK 버튼을 누른다면 이 코드가 메서드로 추출되어 헤더 파일 안에 그 선언과 소스 코드 구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extract as free function을 선택하면 어느 범위에도 묶이지 않는 함수가 생성됩니다. 만약 맨 밑에 있는 옵션인 extract to source를 선택하면 이 함수를 추출해서 선언을 헤더 파일 안에 넣고 소스 파일에는 구현을 넣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OK를 클릭하면 보다시피 비주얼 어시스트가 메서드를 만들어 소스 파일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메서드 안에서는 코드 블록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로 변경됐습니다. 헤더 파일을 보면 해당 선언이 헤더 파일 안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수행됩니다. 두 번째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show message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메서드 안에서는 실수령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알맞은 이름이 붙은 변수가 있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Refactor, Introduce Variable을 선택한 후 Net Salary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쪽 범위 안에 변수가 생성됩니다. 내가 원하던 바입니다. 이제 이 메서드를 보면 읽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팝업 메시지로 표시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수행됩니다. 마지막 세 기능인 Create from Usage를 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해당 계산을 추가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flat rate를 추가하고 계산합니다. 눈치챘겠지만 이 flat rate는 어디에도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파일을 시도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비주얼 어시스트는 매우 영리하므로 여러분을 위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심볼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Refactor로 가서 Create from Usage를 클릭하면 이 경우 이 정의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 심볼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Global Variable을 선택하고 이것을 const로 만들도록 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어시스트가 글로벌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의하면 됩니다. 0.1로 지정하고 타입을 int가 아니라 table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수행됩니다. 연봉을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잘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12.2에서 추가된 비주얼 어시스트의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코에게 넘기겠습니다. 누누,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마코입니다. 지금까지 컴파일러와 IDE를 봤습니다. 이제 12.2에 새로 들어간 라이브러리 확장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2.2에 들어간 새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웹스텐슬스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은 서버 쪽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기반 엔진입니다. 웹브로커 또는 레이드 서버 안에서 여러분이 HTML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즉 골격 코드 안에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웹스텐슬스는 모든 현대식 웹사이트 구축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든 어떤 CSS를 사용하든 웹 기술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레이드 스튜디오로 만든 여러분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하고 HTML 안에 병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템플릿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레드 스튜디오 안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직접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웹스텐슬즈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HTMX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에 정말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HTMX는 성장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라이브러리입니다. HTMX 페이지는 서버 쪽에서 생성되는 코드를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매우 선언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사용하는 보다 절차식 방식에 비해 확실히 명료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는 웹스텐슬즈를 사용해 만든 멋진 HTMX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 라이브러리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엔진입니다. 그러기 위해 특정 구문을 사용합니다. or 기호를 사용해 특별한 처리, 엘리먼트, 블록, 변수, 즉 키워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을 정의할 때는 바로로 감쌉니다. 또한 이것은 간단한 표현식을 지원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코드 안에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오브젝트에는 이름과 값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obj2라고 지정하고 이 오브젝트를 등록해 템플릿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ML 안에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edit obj2.name, edit obj.val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property를 접근하 연산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문 안에서 value below 10이라는 함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에 보이는 HTML 코드 조각은 그 오브젝트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if 블록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그 경우 오직 헤더 태그 안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값으로 바꿔 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델파이 또는 C++ 빌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실제 데이터와 로직을 이용해 HTML 안에 있는 구역의 활성화 여부까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것은 RTTI 기반입니다. 따라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object.property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onValue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매우 유연합니다. 즉, 여러분이 sObject.value를 적어놓은 곳에서는 onValue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합니다. 이 핸들러 메서드에서는 스트립트에 있는 object와 value가 문자열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브젝트들의 리스트, 전체 데이터셋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등록된 경우라면 그 안에 있는 레코드들을 탐색할 때 여러분은 for each 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for each dataset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dataset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 필드들, 즉 company, country, city, state 등등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듈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 변수는 그 웹 모듈 안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를 조금 더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웹브로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은 path, 즉 경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list입니다. 또한 이 경로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실행될 코드들이 액션 안에 정의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오픈하고 그것을 dataset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웹스텐슬즈 프로세서 컴포넌트는 자신에게 연결된 파일을 처리합니다. 그 파일 안에는 앞에서 본 코드가 들어있으므로 for each dataset 구문에서 각 필드들을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상황을 예를 들어 봤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웹 브로커든 레이드 서버든 우리는 직접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URL을 서로 다른 파일들에 연결해 높은 수준에서 그 역할과 로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보여주겠습니다. 간단한 데모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액션들이 있습니다. 각 액션별은 각자의 URL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텐슬즈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pany list 웹스텐슬즈에는 company list.html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company list를 위한 액션의 이벤트 핸들러에 있는 코드는 이미 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컴퍼니 리스트 웹 스탠슬스에 연결된 HTML 파일 안에는 이 페이지의 골격이 들어있습니다. 이 HTML은 완성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HTML 템플릿 기능 중에는 여러분이 페이지의 내용과 그 페이지의 구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페이지의 구조는 레이아웃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레이아웃 페이지는 베이스 템플레이트를 호출합니다. 베이스 템플레이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즉, 표준 부트스트랩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등 기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뉴 등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의 한 지점에는 렌더 바디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고유한 각 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템플릿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며 각 페이지는 이 템플릿들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컴퍼니의 목록을 얻고 각 컴퍼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듯이 if 테스트가 적용됩니다. 이제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시 세미나에서 웹 스탠슬스의 모든 기능을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query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HTTP 파라미터에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주석, if문, if not, if else 등이 있습니다. for each 반복문은 두 가지 다른 구문이 있습니다. for each object가 있으며 또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 로컬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각 루프는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템플릿과 파일 안에 있는 코드 조각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 구조 구성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듯이 각 HTML 파일들은 자신이 사용할 레이아웃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템플릿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템플릿 안에는 실제 페이지가 들어갈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인 헤더를 템플릿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HTML 페이지 헤더 안에서 부가 헤더들이 들어가는 위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것과 관련된 주요 컴포넌트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웹 스탠슬스 프로세서 컴포넌트를 사용해 개별 파일에 대한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또한 웹 스탠슬스 엔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웹 디스패치 매핑을 정의합니다. 즉, 웹 브로커 또는 레드 스튜디오에서 리소스를 매핑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파일들을 위한 디폴트 디렉토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핑 로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URL을 전달받으면 그에 알맞은 파일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웹 스탠슬스에 대해 마지막 데모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데모는 콘솔 앱으로 구축되었으며 윈도우와 리눅스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start 명령을 이 서버에 대해 실행하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에 연결하면 이 데모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모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xamples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레코드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고객 정보는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또한 이 페이지를 생성하고 레코드 1000개를 이 HTML 안에 병합하는 것도 매우 빠릅니다. 다른 데모를 보겠습니다. 작업 목록 웹 앱입니다. 여러분은 새 작업을 생성해 목록에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HTMX 그리고 서버 쪽에서 웹 스탠슬스를 사용해 만든 것입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있고 보기 좋은 웹 앱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또 다른 기능이 라이브러리 향상과 관련해 있습니다. 델파이의 모바일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델파이로 애플 플랫폼용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링크는 이제 애플이 제공하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이제 iOS용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Firebase iOS SDK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안드로이드 배포 절차에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Compress Text Files, Compress Native Library 등의 옵션이 RAID Studio IDE 안에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Target SDK 버전을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값을 하드 코딩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서 직접 변경해야 했지만 이제는 IDE 안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인 .aar 파일들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안드로이드용 Facebook SDK나 Firebase Analytics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드 스튜디오 12.2에서 품질에 집중한 영역들을 보겠습니다.
12.2의 품질 향상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버거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레이드 스튜디오에 다양한 디버거들이 향상되었습니다. 델파이 디버거는 이제 이름이 같은 인라인 변수가 반복 사용되는 코드를 다룰 때 문제되었던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디버거의 에러 핸들링을 개선했으며 원격 디버거의 통신 시간 초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작은 품질 향상들이 모여 우리 개발자들의 삶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델파이 LSP 품질과 관련해 우리가 12.2에서 한 것들을 보기에 앞서 우리 팀이 코드 완성, 코드 이동, 코드 포매팅 등을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델파이 LSP에서 집중한 영역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64비트 버전을 위해 할 게 매우 많았지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볼 힌트가 이제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안에서 작동합니다. 필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로컬 상수와 변수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해당 정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달된 타입 선언을 이 엔진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모두 커버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팀에서 내부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LSP 관련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있던 퇴행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LSP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크에게 넘기겠습니다. 누누 고마워요. RAD 스튜디오 12.2에서 추가된 품질 영역들 몇 가지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델파이 RTL에서는 여러 가지 품질 관련 티켓들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작은 기능 3가지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세티 파랄리 RA 클래스는 정렬 등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배열의 요소를 정렬하는 경우 2~3배 더 빠르게 동작합니다. 세티 Ordered Dictionary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Reg Non 타입이 T Registry 안에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타입이 없는 키입니다. 윈도우 API의 기능이며 T Registry가 그것을 감싸서 지원합니다. VCL에서 우리가 주로 집중한 품질 작업은 프레임 배율 확대, Forms Tab Bar. 이것은 12.0에서 새로 들어갔습니다. 스타일 적용 이슈, High DPI 이슈입니다.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이 VCL 품질 향상은 IDE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IDE 역시 VCL과 스타일링 그리고 High DPI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어몽키에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배포에 대해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품질 작업을 많은 영역에서 수행했습니다. 여전히 주로 모바일 플랫폼상의 T-에디트와 메모 컨트롤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12점대를 걸치면서 데스크톱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해왔는데 이번엔 모바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파이어몽키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들에 대해 많은 작업들을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수행했습니다. 레이드 서버에 대해 말하자면 대표적인 향상으로 웹 스탠실스 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이드 서버는 주로 웹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웹 개발을 위해서도 레이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다시 작업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지원하지 않았던 HTTP2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libcurl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네이티브 윈도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Swagger 문서화, 즉 API 문서화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RAID 서버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API 필터링, YAML 문서 지원이 JSON 문서에 이어 지원됩니다. 또한 여러 줄 문자열 리터럴을 몇몇 애트리뷰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품질에 많이 집중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위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이 리포트한 약 350개 이슈들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28가지 기능 요청을 구현했습니다. 이 티켓들은 구포털과 신포탈에서 리포팅된 것들입니다. 가장 많은 티켓들이 해소된 영역은 IDE, VCL, 파이어몽키입니다. 또한 C++와 델파이의 컴파일러, 델파이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도 많은 티켓이 해소되었습니다.